네, 5월 27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이하 학생들, 특히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학교에 가는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상당수는 학교란 곳을 처음 가보는 그런 날이죠. 그런데 하필 등교 수업을 확대한 첫날부터 코로나 확진자 수가 40명대로 급증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에 이어서 또 다른 물류업체죠. 마켓컬리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신반장 발제 때 짚어보겠습니다. 강 반장, 네.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네요. 네, 반갑습니다. 강 반장이 나왔다는 건 오늘 현장에 갔다 왔다는 건데 네. 어디 다녀왔습니까? 네, 오늘은 서울 종로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수요 집회 다녀왔군요. 네, 오늘로서 1441번째 집회였는데요. 이나영 정의원 이사장이 최근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과 또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잠시 후 현장 브리핑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얘기를 들으니까 위안부 관련 운동을 지지하는 시민들도 많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세한 건 반대 보수단체 집회도 있었고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따 얘기해요. 네. 그리고요. 오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당권에 도전하는 게 확실시되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낙연 전 총리 관계자 측은 한 인터뷰에서 결심이 섰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당권 도전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낙연 전 총리는 최근 당권 도전 후보들과 잇따라 식사 자리를 가지기도 했다고 맞아요. 합니다. 그런 적이 있었죠. 네. 좋습니다. 지금 오늘 마침 또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이 열리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따 고반장 발제 때 저희가 짚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봅시다. 네. 갑시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요.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9일 만에 4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N차 감염으로 추정되는 부천 쿠팡 물류센터 확진자도 36명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지역 감염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2차 등교 개학이 시작됐지만 지역 내 확진자가 나온 40여 개 학교는 교문을 열지 못했죠. 신혜원 반장 발제에서 코로나 관련 소식들을 정리해봤습니다. 5월 2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40명입니다. 이태원 클럽 등 지역사회 감염으로 37명, 나머지 3명은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네, 신규 확진 40명. 최근 들어서 들어보지 못한 숫자입니다. 한 달 반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절대 다수가 이태원 클럽 등 지역사회 감염입니다. 클럽에 다녀온 인천 학원 강사를 통해 학생이 옮고 동네 노래방을 통해서 인근 지역인 부천 돌잔치까지 퍼졌습니다. 이 잔치를 다녀온 직원이 속한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부천의 물류센터와 관련하여 오늘 아침 9시까지 총 3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방역당국은 부천 종합운동장에 긴급 선별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물류센터 직원이 3,600여 명에 달하는 만큼 의료 인력도 62명이나 투입을 했습니다. 이 물류센터발 감염이 확산된 건 코로나19 사태로 분주해진 업계가 고용을 크게 늘린 영향도 있습니다. 센터발 확진자의 성별과 연령대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카페나 PC방 등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한 대학생, 그리고 30대, 40대 주부 고용이 많아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센터는 하루 3교대, 하루에 1,300명이 일했고요. 밀접 접촉이 많은 근무 환경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택배 물건을 통한 감염은 전 세계적으로 보고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부천시는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로 돌아간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고3을 제외한 모든 학년의 등교 수업을 연기하고 어린이집 등원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관내 체육시설도 6월 2일까지 문을 닫습니다. 네, 오늘부터 고2, 중3,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 학생들 237만 명의 등교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등교를 진심으로 축하하면서도 동시에 어렵고 힘든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에 많이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전합니다.
네, 2차 개학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으로 교문이란 걸 들어서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마스크를 쓰고 또 줄 맞춰서 발열 검사도 하고 다소 고달픈 생애 첫 등교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다 학교에 가진 못했습니다. 인근 지역과 교내에서 확진자가 나온 전국 450여 개 학교와 유치원이 예정된 등교 수업을 연기했습니다. 자, 먼저 대구의 오성고등학교인데요. 한 고3 학생이 기침 증상이 있어 집에 머물다가 25일에 첫 등교를 했는데 이후에 검사를 받고 확진됐습니다. 등교 후에 확진이면 학교 내 접촉자가 있다는 의미인데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 학교 안에서 급식 시간 외에는 마스크를 썼지만 학교 후 방과 후에는 다른 학교 학생들과 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학교를 포함해 근처 4개 학교의 등교를 중단시켰습니다. 자, 경북 구미에서도 학원 강사 1명과 유치원 방과 후 교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유치원과 초중학교 181개 교가 무더기로 등교 시작을 미뤘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도 초등학교 교사가 확진됐는데 이 부천의 경우에는 물류센터 확산이 커서 지역 내 전체 학교가 모두 중단입니다. 서울에서는 지난 26일 은평구 소재 연은초등학교에서 긴급 돌봄 교실을 이용한 초등학생이 아버지와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5월 18일 저녁 시간대에 장수 삼계탕을 이용했는데 그때 은혜교회 관련 의정부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해서 관련 연관성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누구도 이 삼계탕을 먹다가 코로나에 걸릴 줄이야 상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런 소식을 전할 때마다 일상 속의 거리두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자, 이 초등학생 부자의 접촉자는 학생 51명, 교사 11명, 가족 및 아버지의 직장 동료까지 총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교내 생활 방역 세부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학생들이 교실이나 복도 등 이 실내에 있을 땐 마스크를 쓰는 게 원칙이고요. 운동장 같은 실외에서는 2m 이상의 거리가 유지될 때는 벗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면 마스크 모두가 가능하고 만약에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등의 증상이 있으면 쓰지 않아야 합니다. 자, 에어컨도요, 창문을 닫고 쓰되 최소 2시간마다 한 번 이상 환기를 해야 합니다. 이 환기가 불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독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이 신반정이 전하는 글로벌 뉴스 신세계 시간입니다. 자, 오늘 들고 온 뉴스는요, 트럼프 대 트위터입니다. 아니, 눈 뜨자마자 찾을 정도로 트위터를 사랑하는 VIP 오브 VIP 고객인 트럼프 대통령인데, 자, 과연 어떤 소식일까요? When I put it out, you put it immediately on your show. I mean, the other day I put something out. 2 seconds later, I'm watching your show. It's up. Donald You're right. Trump is. We're watching your Twitter feed. So when somebody says something about me, I'm able to go 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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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 take care of it. 자,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입니다. 우편 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트위터 아래 이 파란색 느낌표와 함께 우편 투표에 대한 사실을 알아보라는 경고 문구가 달려 있습니다. 자, 트위터는 이달 초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에 관한 정책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자, 이 경고 문구를 한번 클릭하면요. 자, 트럼프가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라는 제목으로 이에 관한 보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놓은 팩트 안내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트위터는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직접 편집한 설명까지 제공을 하면서 팩트 체커들은 우편 투표가 유권자의 사기와 연관돼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즉각 반박 트윗이 올라왔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트위터가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 CNN과 아마존의 워싱턴 포스트의 가짜뉴스에 근거해 틀린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트위터를 대통령으로서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는 으름장까지 놨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팔로워 8,030만 명입니다. 이 트위터를 주요 소통 수단으로 애용하고 있죠.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 또 허풍, 인신공격에 가까운 막말을 일삼는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대선을 5개월 앞두고 이 트위터는 팩트 체크를 통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정치에 변화가 있을까요?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 정리하겠습니다. 2차 등교 날 신규 확진 40명, 부천 쿠팡 물류센터서 무더기 확진입니다. 네,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 올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상당히 우리한테도 큰 변화가 있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뭐 좌충우돌이라고 해야 되나요? 종횡무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어디 언론 보도를 보니까 미친 존재감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좀 이제 조용한 분위기이긴 한데 아무튼 미국 대선 얘기는요. 또 제가 전문이잖아요. 다음에 좀 기회 있을 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그동안 뭐 10명대, 뭐 많아야 20명대였는데 오늘 40명대로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49일 만에 가장 많이 확진자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방역 당국의 공식 집계로는 40명이고 또 지금 쿠팡 부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데 계속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일단 이 쿠팡 부천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가 오늘 0시 기준으로 36명으로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전날 8명에서 하루 사이에 28명의 확진 환자가 추가가 된 겁니다. 현재 센터 직원 3,6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일부 직원은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도 즉각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프면 3, 4일 동안 집에서 머물기 등의 이 생활 속 거리 두기 핵심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집단 감염으로 확산됐다는 거는 뭔가 근무 환경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뭐 들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오늘 이 김강립 총괄 조정관은 이 물류센터 내에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센터 근무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출근할 때 관리 감독자들이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여부를 확인했지만 식당에서는 마스크도 벗고 또 접촉이 많았다고 하고요. 특히 100여 명의 근무자가 다닥다닥 붙어서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또 휴게실, 흡연실에서는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최 반장, 일각에서는요. 지금 쿠팡을 통해서 이제 택배를 받잖아요. 그럼 그 택배를 통해서 감염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닌 거죠? 네, 방역 당국은 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하는데요. 이 물류창고에서 확진자들이 뭐 장갑을 끼지 않거나 뭐 마스크를 완전히 벗은 경우가 아니라면 택배를 받을 때 이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택배 물품을 통해서 감염된 사례는 없기도 하고요. 쿠팡 측도 이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 물류센터의 입구 때부터 이미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쿠팡 직원은 내용물에 접촉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지금 물류센터 내 최초 전파는 부천 돌잔치에 다녀온 직원이 일단 유력한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요. 아직은 단언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최 반장, 방역 당국이 심층 조사를 더 벌이겠다는 거죠? 네,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는 그 부천 돌잔치에 다녀온 직원 이외에 다른 감염 경로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방역 당국은 이 첫 확진자가 증상 발현 후에는 이 물류센터에 출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전파자로 단정 짓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했고요. 부천 지역에서 산발적인 감염자가 나왔고 또 센터 내 노출자가 많기 때문에 다각적인 심층 역학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후에 방역 당국의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쿠팡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클럽발이 아니고 지역 감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자, 그런데 이제 쿠팡뿐 아니고요. 오늘 또 다른 물류센터죠. 마켓컬리에서도 이제 물류센터 근무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장지동의 상온 1센터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그 일용직 근무자 1명이 확진 판정이 된 거고 컬리 측이 상온 1센터를 오늘 전면 폐쇄 조치를 하면서 방역도 벌였습니다. 그리고 접촉 가능성이 있는 직원 300명 전원에 대해서 자가격리를 일단 들어가게 한 다음에요. 지금 검사도 벌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저기 쿠팡하고요. 마켓컬리 쪽에 대해서는 지금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속보가 더 들어오는 대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등교 계약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이제 신 반장도 얘기했지만 오늘 뭐 생애 처음 학교라는 곳을 가보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2차 등교 계약이 시작됐잖아요. 지난번 고3들에 이어서요. 근데 일부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450여 개 학교가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좀 얘기를 했던 건데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이제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인가요? 네. 뭐 예전에는 이제 뭐 괴질이라고도 불렀는데 아무튼 그 의심 사례가 어제 2건이 나왔었는데 자, 신 반장.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제 뭐 등교 계약하고요. 또 이제 감염증 관련한 속보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 관련해서 좀 다행스러운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의심 사례로 보고가 된 환자 2명 모두가 회복세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2명이 11살 남자아이와 또 4살 어린 여자아이인데 일단 남자 어린이는 아예 퇴원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병이 코로나19와도 좀 연관성이 있는 걸로 알려졌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도 진행을 했는데요. 둘 다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좋아요. 자, 지금 뭐 뉴욕주에서 걸린 어린이들은 지금 약간 늦었죠, 제가. 네. 딴 생각한 건 아니에요. 역시 속보를 보고 있었어요. 자, 지금 이제 뉴욕주에서 걸린 아이들은 뭐 전부 이제 현재 걸렸거나 또는 과거에 걸렸다 회복된 사례로 파악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두 아이에게 한 검사는요.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걸려 있는지를 확인한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미 걸렸다가 회복을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체 검사까지 추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 퇴원한 11살 남자 어린이는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에 필리핀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발열이나 발진, 어떤 충혈, 그리고 뭐 복통 증상 이런 것들로 시작되는 그런 증상들이었고, 그 치료 과정에 있어서는 그 면역 글로불린 치료, 가와사키 병에서 흔히 쓰는 이제 그런 치료를 통해서 임상적인 증상이 많이 호전된 상태. 그래서 현재 한 분은 퇴원, 한 분은 퇴원 예정인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정부가 2차 계약에 따른 생활 방역 지침을 오늘 추가로 발표를 했는데요. 뭐 마스크라든지 에어컨 사용 관련한 내용이 여기 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바람을 타고 침방울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요. 에어컨하고 선풍기를 함께 틀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던데 그리고 2시간마다 또 환기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거기 있었습니다. 사실 뭐 학교뿐 아니고요. 이거는 회사 또 모든 실내 시설에 적용될 만한 그런 지침인데 저희 환경 담당은 고반장이잖아요. 좀 신경 써서 저희 내부에 좀 공기질 좀 관리해주기 바라고요. 뭘 또 놀란 척해요. 오늘부터 제가 하는 건가요? 아니 뭐 언제부터든 고반장이 해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요. 자,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조반장, 네. 좀 다른 얘기인데 이제 코로나 얘기는 아니고요. 청와대가 이번 주에 비서관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르면 금요일쯤에 10명 안팎의 비서관 인사를 낼 걸로 보입니다. 어제도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1년 4개월 만에 청와대로 돌아옵니다. 점을 찍고 돌아온 건 아니고 의전 비서관으로 승진 복귀합니다. 청와대를 떠난 인사가 다시 복귀하는 일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국회 소통비서 수석실 해외 언론 비서관에는 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인 이지수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 원장이 그리고 홍보기획비서관 자리에는 한정우 춘추관장이 내정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외에도 정부 부처에서 파견 나와 청와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비서관들이 주로 교체될 전망입니다. 네, 자 내일 저희가 뭐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지만요. 내일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이 예정돼 있죠, 조반장.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일정을 비우고 이 회동 준비에 집중을 했습니다. 별도의 배석자 없이 격이 없는 소통의 자리가 될 거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인데요. 21대 국회 중점 과제를 점검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책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거론할지도 지금 관심입니다. 국장, 그런데 제가 이거 고자질하는 건 아니고요. 고자질? 네, 고자질은 아닌데 네. 조반장 좀 뭐 빼먹은 것 같지 않아요? 명찰 어디 갔어요? 네, 저는 나가 보겠습니다. 네, 네, 어디 가요? 다음 발제 준비하려고. 네, 일단 빨리. 네, 정신이 차려요. 잠깐 앉아 있어요. 잠깐 앉아 있어요. 아니 나가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뭐 벌써 나가요. 알겠습니다. 근데 나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고자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런 건 카톡으로 살짝 얘기해도 되는데. 네, 아무튼 그리고 명찰 저도 고자질할 게 명찰 좀 있는데 갖다 줘요 나중에. 네. 아까 회심에 좋습니다. 그 드립을 쳤는데 국장이 너무 안 받아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탁현민 행정비서관이 점을 찍고 돌아온 게 아니라 승진 복귀한다. 아, 네, 못 들었어요. 속보 챙기더라고. 아 미안해. 고반장이 좀 그런 거 받아줘요 옆에서. 정말 방송을 막 하는 것 같습니다. 방송이 뭐예요? 회의하고 있는데 무슨 방송은 또 뭐예요? 회의를 막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나저나 이제 내일 원내대표 회동 얘기는 하고 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저희가 사면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최근 당 지도부 또 당 중진들과 회동하는 자리에서요. 사면 문제를 빼놓고서는 얘기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주 원내대표 본인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통령마다 예외 없이 불행해지는 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한다면서 사면을 통한 통합을 이룰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1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점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확정 판결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리적인 면에서 실효성도 떨어지고 최근 이 얘기가 나온 다음에 민주당 내에서는 좀 아니다 이렇게 선 긋는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왔죠. 이 얘기는 어쨌든 내일 저희가 다시 한번 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기사 제목은요.
2차 등교날 신규 확진 40명, 부천물류센터 무더기 확진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나가면 되는데 최 반장 아까 왜 이렇게 빨리 나가려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고요. 이용수 할머니의 두 번째 기자회견이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당 내에서는 윤 당선인을 향한 비판, 이쪽이 또 한쪽의 목소리가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당과 윤미향 당선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 민주당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현재는 의혹 수준인데다가 만일 당이 먼저 나서서 조사를 진행한다거나 혹은 통합당의 요구대로 사퇴를 하라라고 촉구를 한다면 21대 국회 시작부터 자칫 야당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에서 이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제가 붙여본 건데요. 해해 형제들입니다. 이 해해 형제가 불협화음을 내기 시작한 건데요. 이해찬 당 대표 그리고 김혜영 최고위원입니다. 우선 이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대한 의견 차이입니다. 관계 당국은 최대한 신속하게 사실을 확인해주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신중하게 시시비를 지켜보고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당에서도 마냥 검찰 수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 차원의 신속한 진상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앞서 김영춘 의원도 당이 먼저 조사에 나서야 한다라고 했었는데 이해찬 대표가 개별 의견은 내지 말라라면서 사실상 함구령을 내렸죠. 이런 상황이었는데 김 최고위원이 이해찬 대표 면전에다 대고 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해해 형제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입장을 두고서도 다소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사실에 기반해야지 신상 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 대부분의 과장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윤미향 당선인께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입장 표명을 요청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시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스스로도 시민운동을 해온 입장에서 자칫 이번 논란으로 인해 30년 동안 이어져 온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정의연의 노력이 퇴색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30년 운동을 하면서 잘못도 있고 부족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이 삶을 증언하고 여기까지 해온 30여 년의 활동이 정쟁의 구실이 되거나 악의적 폄훼와 부파들의 악용이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회의는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21대 국회를 대비한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이 진행된 자리였는데요. 당선인 177명 전원이 참석 대상이었는데 관심인 윤미향 당선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만나지 못한 명찰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윤 당선인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끝으로 9일째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반면 검찰은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정의연의 회계 담당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는 건 사실상 공적 자금이 투입된 것과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소환 조사 역시 진행이 되겠죠. 사흘 뒤면 윤 당선인은 국회의원이 됩니다. 국회의원이 누리게 되는 불체포 특권을 보장받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정확하게는 국회 회기 중에 체포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 원구성 협상 등을 보면 국회가 곧바로 열리는 건 어려워 보이고 다음 달 11일쯤 그 후에나 열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당에서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사퇴를 하라라는 압박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죠.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출석하면 되고 또 회기 중에는 체포영장이 나오게 되면
그건 동료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결정하면 될 문제라며 지금 당장 사퇴하라는 건 나가도 너무 나간 얘기다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러는 와중에 느닷없이 동료 의원들이 소환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도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고려하라 이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이나 염동열 의원이나 관련된 의혹들 제기되고 경찰이 수사하고 그랬을 때 어쨌든 그 가서 다 군인들이 가서 수사 받고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염동열 의원, 권성동 의원은 이런 사안이 아니고 많은 지역구 주민들이 자기 자식, 자기 친척 이런 지직을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강원랜드에 전달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무작정 이렇게 무조건 사퇴해라라고 가면 정치에서 오버하면 다칩니다. 제가 볼 때는 미래통합당 오버하는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앞에 이야기. 자, 여론조사 결과 하나를 전해드리면요. 다만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윤미향 당선인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 사퇴할 필요가 없다라는 응답보다 혹은 잘 모른다는 응답을 더한 수치보다 배 이상 높았습니다. 자, 특히나 민주당 지지층으로 좀 좁혀서 봐도요. 사퇴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이 절반을 조금 넘었습니다. 다만 민주당 핵심 지지층일수록 사퇴에 반대하는 입장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당원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이 지점에서 다소 애매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해찬, 신상털기, 굴복 말라에 김혜영, 이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합니다. 네. 글쎄 뭐 형제라고 부르기엔 조금 차이는 많이 나지만 아무튼 두 사람이 입장차를 확실히 보였네요. 신반장, 윤미향 당선인은요, 뭐 이렇다 할 입장이 뭐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의혹이 불거진 지 지금 9일째 침묵을 그렇죠.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사흘 뒤면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이 되는 만큼 그 전에는 자신에 대한 의혹, 또 이용수 할머니가 문제 제기한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도 조만간 윤 당선인이 의혹에 대한 소명과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보셨지만 오늘 민주당 21대 당선인 워크숍이 열렸는데요. 윤 당선인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요. 검찰 수사를 지켜본 다음에 그에 따라 문제가 있다면 대응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어제 약간 기류가 변했다. 뭐 이런 보도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윤 당선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당도 나서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조금 이제 확산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 또 이해찬 대표는 또 선을 긋는 그런 발언도 보이고 있습니다. 조 반장, 마침 오늘 아까 이제 초 반장도 얘기했지만요.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이 열리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관련 얘기가 안 나왔나요? 네, 대표적인 게 앞서 보신 김혜영 최고위원과 박용진 의원인데요. 사실 오늘 워크숍 자체는 21대 국회 개원 전에 원내 전략과 추진 과제 등을 점검하는 채비를 갖추기 위해 마련된 행사였는데 윤 당선에 대한 문제 등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얘기가 나올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휴식 시간 등을 이용해서 취재진이 질문을 던졌는데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윤미향 당선자가 좀 해명을 이제 좀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좀 말씀하셨는데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함구 아래잖아요. 그 누구도 이 회계 투명성이라는 국민적 눈높이와 상식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회계 투명성과 관련돼서 제기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가, 그 단체가 명확하게 해명하고 밝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한 말씀을 드린 거죠. 다른 예단을 갖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네, 다만 이 우상호 의원은 분명하게 뭘 잘못했는지 드러났을 때 당의 입장을 정해도 늦지 않다는 게 압도적 다수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호 의원은 할머니가 화났다고 이 윤미향 당선인을 사퇴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도 했습니다. 자, 이 할머니가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 분노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런 주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윤 당선인이 할머니에겐 정치를 못하게 해놓고 윤 당선인이 국회에 들어가자 배신의 프레임으로 정한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우상호 의원은 할머니 외에는 윤 당선인을 비판하는 사람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다른 할머니들은 자기 정치를 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고 반장의 얘기는요. 이용수 할머니가 19대 국회 때인가요? 그 민주통합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었는데 그때 다 자신은 정치를 결과적으로 하지 못했고 이번에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의원이 되니까
분노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유상호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일종의 자기 정치를 하는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 이용수 할머니가 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난 죽을 수 없다 라면서 이 위안부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며 이 민주통합당의 당시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겠다라고 선언까지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CBS가 당시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당선인의 녹취록을 확보를 했다면서 이제 그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요. 윤 당선인이 당시 이용수 할머니에게 국회의원을 하지 않아도 그건 할 수 있다라면서 출마를 만류했다고 합니다. 또 이 할머니에게는 다른 위안부 할머니들이 국회의원 하는 걸 싫어한다라는 취지의 얘기도 하는 등의 뭐 할머니의 출마를 강하게 만류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다가 올 총선에서 윤미향 당선인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하겠다라는 걸 앞세우면서 국회 비례대표에 출마를 해서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된 건데 이 지점에서 이제 우상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네. 아무튼 민주당에서도 윤미향 당선인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고요. 윤미향 당선인의 입장이 뭐 이번 주 내로는 당연히 나오겠죠. 뭐 오늘은 뭐 지금 분위기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이르면 내일쯤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아무튼 뭐 저희 회의 중에 관련 속보가 들어오면요, 바로 현장을 연결하든지 해서 속보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오프닝을 함께한 강정 반장은 그러면 언제쯤 나오는 것이냐, 반장들이 아주 뭐 궁금해할 텐데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용수 할머니가요, 당시 그 출마 그 기자 회견을 수요 집회 현장에서 했었는데 오늘 수요일 뭐 수요 집회는 뭐 어김없이 열렸습니다. 아까 강정 반장이 현장에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이제 뭐 이용수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수요 집회를 없애는 등 시위 방식 자체를 좀 바꿔야 한다 이런 요구도 하긴 했습니다. 오늘 수요 집회 현장이 어땠는지 강정 반장이 직접 갔다 왔으니까요. 일단 현장 영상 취재한 거를 보고 그다음에 몇 마디 강 반장하고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정입니다. 저는 지금 수요 집회가 열리고 있는 옛 일본 대사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로 1441번째 수요 집회가 변함없이 열리고 있지만 이곳의 분위기 사뭇 달라 보입니다. 이곳에 참가한 사람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보다 그 이용수 할머니가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든 사람들한테 너무 분노하게 되고요. 대표님이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벌을 받게 되겠죠. 근데 아직 잘못이 확정된 건 없고 다 의혹뿐이고, 그래서 정의원을 붕괴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는 게 분명히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의원을 지켜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이 가장 많이 듭니다, 요즘에. 이용수 할머니 분이 그렇게 좀 울부짖는 보면서 저도 좀 마음이 아프고 빨리 이 문제가 투명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판받을 부분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뭐 정치적인 문제로 끌어들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 분들이 정확히 그러면 다 대결이라기보다 지금 이러한 양상을 원하실까? 저는 잘 모르겠네요. 할머니 분들이 이제 이게 폄하와 이제 정쟁으로 가지 말아달라 이제 이용수 할머니마저도 이제 그렇게 부탁하셨는데 그 할머님들의 부탁대로는 안 가고 있는 건 확실하죠. 이곳에선 수요 집회도 벌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반대편으로 가보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보수단체의 시위도 함께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요 집회의 본질을 흐리는 진영 간의 이념을 다투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윤미향 씨는 지금 민주당에서 감싸고 있지만 감싸면 감쌀수록 민주당도 똑같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의심하지 않겠어요? 정의연대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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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연도 해체하라! 윤미향은 사퇴하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언론사들의 취재 열기도 뜨겁습니다. 이번 사태를 일본 언론에서는 어떻게 전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본에서도 뭐 큰 관심이 있고요. 뭐 일부 보수 언론은 뭐 그 한일 관계에 영향이 있는 것처럼 뭐 보도하고 있긴 있는데요. 근데 뭐 사실은 뭐 일단 수사 그 정황을 잘 지켜봐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용수 할머니처럼 젊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위안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더민주당 선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이번 수요 집회.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신임 이사장이 참석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이용수 인권운동가의 기자회견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용수 인권운동가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제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어제 검찰의 첫 번째 면담 조사도 진행되었습니다. 외부 회계 검증 절차를 추진하며 감사 자료를 준비하는 중이었고 쉼터 자료를 이미 제출하기로 검찰과 합의한 터라 충격과 서글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지난 28년 동안 수요 집회가 이어졌던 건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원하는 피할머니들의 바람과 온 국민의 염원이 만들어온 결과이기 때문일 겁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브리핑의 강정이었습니다. 네, 강 반장 오늘도 현장에서 정말 종횡무진 활약을 했고요. 현장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아까 처음 보니까요. 워낙 크게 소리 질러서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목소리도 좀 쉰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공식 집회가 시작되는 시간이 12시지만 이미 1시간 전부터 단체, 개별 참가자들, 취재진들이 자리를 꽉 채웠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취재진들끼리 소통하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그 분위기는 뜨거웠는데요. 무엇보다 눈에 띄었던 건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일부러 수요 집회를 찾은 분들이 많았다는 거고요. 단체에서 맞불 집회가 열린 한가운데 서 있으면 들리는 소리가 수요 집회와는 본질에서 좀 벗어난 듯한 이념, 북한 같은 구호도 많이 들렸다는 겁니다. 네, 아까 이제 현장 브리핑 말미에요. 이나영이죠. 정의연 이사장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는데 이외에 또 어떤 발언들이 나왔나요? 취재를 하면서 사실은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의 입장을 밝힌 후에 직접 옆을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더 하고 싶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기자회견 중에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실과 주차장을 따라다니고 카메라를 들이대고 가족들을 괴롭히는 행동을 언론에서 그만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자회견으로 취재를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개인 참가자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언론에서 팩트가 아닌 너무 자극적인 기사들로 보도만 한다면 따끔한 충고를 언론 전반에 하기도 했습니다. 네, 강지영 반장하고 얘기를 좀 해봤고요. 다른 현장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부장 저도 수요 집회 현장 다녀온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예전에 기억나요. 연말에 다녀오기도 했었는데 네, 강지영 반장 현장 차이가 나네요. 취재를 참 잘하네요. 네. 가정의 가족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원하실 것 같은데 네. 강 반장이 좀 매일 회의에 참여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많이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조효신 반장 자리가 좀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최 반장 자리가 위태로운 것 같은데 최 반장 솔직히 지금 불안하죠. 저는 위태위태한 게 아니라 저는 핫해핫해죠. 네. 가정의 그래요? 핫해핫해. 네. 네. 제가 이제 심리학 전공했잖아요. 저렇게 이제 초조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불안감의 표출이에요. 지금 이런 행동들은 다른 반장들이 그냥 이해해주기 바랍니다. 너그럽게. 네. 조 반장 되게 좋아하네요. 예. 근데 그 체키라웃 그거는 프로그램 계속해요? 갑자기 느닷없이 왜 제 코너 얘기를 하죠? 궁금해서. 네. 계속 할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요. 주옥순 엄마 부대죠. 대표. 아주 오랜만에 봤는데 계속 나오는 모양이네요. 네. 사실 주옥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런 시위 현장이나 집회 현장에 빠지질 않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까 이나영 이사장 뒤로 조중동 폐간이라고도 이제 팻말들 들고 있던데 아무튼 언론 보도에 대한 또 불만도 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주옥순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아베 총리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말까지 했던. 그거 얼마 전에 어디 무슨 약식 기소됐다고 기사에 본 것 같은데요. 그랬던 인물이 이제 수요 집회에서 저런 발언을 하는 게 이번 사태를 좀 떠나서 조금. 그러니까요. 네. 이해가 좀 안 되죠. 자,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용수 할머니의 두 번째 기자회견 이후에요. 할머니의 구두 기자회견 이외에 입장문이 배포가 됐잖아요. 그 입장문을 놓고서 혹시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는데 이용수 할머니는 자신이 말한 내용을 수양딸이 정리해 준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죠. 네, 이른바 이 대필서를 제기한 건데요. 한 방송인이 대필서를 제기를 했습니다. 김어준 씨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어준 씨가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배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특히 기자회견문을 이용수 할머니가 직접 쓴 것이 아닌 게 명백해 보인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일부 단어들이 이제 할머니의 연세에서 어르신이 쓰는 용어가 아니고 시민단체들이 이 조직을 이끌 때 드러나는 단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이걸 두고 이용수 할머니가 어제 저희 JTBC 뉴스룸과 인터뷰를 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건 제가 삐딱삐딱하게 이력서 썼습니다. 그래서 옆에 딸이 있으니까 요대로 똑바로 좀 써달라 하는 뿐입니다. 그런데
당신도 내 나이 돼 보소. 그게 똑바로 써주는가? 그런 걸 가지고 탈로 잡아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다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이용수 할머니의 수양딸인 광모 씨도 배우설을 강하게 반박했는데요. 어머니의 구술을 문안으로 정리한 것이라면서 어떤 생각으로 어머니 주변에 어머님의 생각을 정리해 줄 만한 사람조차 없다는 오만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김어준 씨는 다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일부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해서 회견문 작성 과정에 7명에서 8명 정도가 협업했다는 보도도 있다면서 누구 말이 맞는지 질문을 드린다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네, 뭐 이런 배우설 논란 외에도요. 최근 각종 혐오 표현, 또 가짜 뉴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일일이 좀 소개해드리기도 좀 그런 표현들인데요. 온라인상에는 이용수 할머니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거나 대구 출신한 점을 공격하는 지역 혐오 발언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심지어 위안부 피해 사실을 조롱하는 있어서도 안 될 혐오 표현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코치를 했다는 가짜 뉴스도 퍼졌고 심지어 이런 갈등을 틈타서 위안부 피해 역사 자체를 왜곡하려는 움직임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학계에서는 위안부는 일본의 강압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되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그 이나영 정의원 이사장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인권운동가라고 아까 얘기를 하던데요. 비난과 공격을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뉴스룸에서도 저희가 이제 팩트체크 등을 통해서 뭐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가짜 뉴스라든지 무슨 뭐 혐오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송철호 울산시장 그 선대본부장 전 선대본부장이죠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체포가 됐었잖아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지금 현재는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라고 하는데 뇌물수수 혐의네요. 사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합니다. 자, 그나저나 오늘 그 여당 발제 기사는요. 제목은요. 강지영 반장께로 합시다. 뭐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시죠? 양보가 이러면 당연한 거죠. 뭐. 네, 오늘 제목은요. 그 정의연 미안해요, 최 반장. 예, 이용수 인권운동가 향한 비난 자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는 29일이면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이 납니다. 학교로 치면은 졸업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20대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국회 생활을 했는지 저희가 근태 기록을 들여다봤습니다. 조익신 반장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졸업식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상장입니다. 예전에는 우등상이 최고였지만 요즘엔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급식 알림이상, 끝없는 도전상, 여기에 고석승 반장을 위한 상도 있습니다. 고진 감래 상. 신규 코너 이름으로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아무튼 학생들이 주인공인 졸업식, 상장 이름만 봐도 무합니다. 아무리 졸업식 풍경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가치를 빛내는 상이 있습니다. 바로 개근상입니다. 6년 개근상, 3년 개근상, 모두 합쳐 12년 개근상을 받으면 그랜드슬램입니다. 사실 가장 받기 어려운 게 개근상입니다. 결석은 물론 조퇴, 지각마저 없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20대 국회의원들도 곧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29일이면 모든 임기가 끝납니다. 20대 국회에선 과연 몇 명이나 개근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일보가 분석한 내용입니다. 본회의를 개근한 의원, 문희상 의장을 포함해서 모두 40명뿐이었습니다. 상임위도 아니고 본회의입니다. 국회회기 중에 한두 번 열리는 본회의, 4년 동안 160번 열린 본회의에 무려 260명의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겁니다. 의원들도 사람인지라 몸이 아프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청가를 내거나 출장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260명의 의원들, 그것도 귀찮아 그냥 땡땡이를 친 분들입니다. 상과 벌은 확실하게 해야겠죠. 먼저 개근상 수상자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문희상 의장을 뺀 나머지 39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반대로 상습적으로 본회의를 땡땡이 친 불량 의원들을 좀 볼까요?
무단결석을 가장 많이 한 의원 탑3. 자유공화당 서청원 의원, 조원진 의원, 그리고 미래한국당 한성교 의원입니다. 160번의 본회의 가운데 61차례나 특별한 이유 없이 본회의를 빼먹었습니다. 본회의도 이렇게 빼먹었는데 상임이나 특위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지난 3월 12일 코로나 특위 회의장 모습입니다. 코로나가 어쩌고 경제 위기가 어쩌고 그렇게 말들이 많더니 4명이나 무단결석을 했습니다. 각 정당별 국회 상임위 출석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높고 미래통합당이 가장 낮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제안에 이런 말을 했었죠. 기본적으로 국회는 헌법상 상권 분립에 따라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인데 너무 일에 치중하다가 제대로 된 일을 못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도 또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부 감시와 견제 다 좋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회에는 나와야 감시나 견제도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들의 출석률이 워낙 낮다 보니 출석 여부에 따라 의원 수당을 지급하자는 법안까지 발의가 됐습니다. 세비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의원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의원은 장관급인데 대우는 장관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푸념을 늘어놓기 전에 본인들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장관급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국회의원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한명수 전 총리. 당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위증을 교사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진술 연습을 할 때 딱 써놓은 대로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딱 걔네들이 작성해놓은 대로 연습을 했고 중요한 건 1048호에서 3자가 같이 보였어요. 말이 틀리니까. 그래서 말을 거기서 같이 맞춰요. 검찰이 시체에다 써주는 대로 베꼈고 그걸 확대하고 재생산해서 만든 것들이다. 걔네들도 그렇고 저도 그랬어요. 상황을 지켜오던 법무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법무부에 진상조사단을 꾸릴지 아니면 우선 검찰에 내부 조사를 지시할지 방법을 고심 중입니다. 여권에선 일단 결자 해지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검찰 측 입장은 분명합니다. 한만호 비망록은 이미 대법원에서 판단이 끝난 사항이고 위증교사 역시 허위 주장이라는 겁니다. 검찰이 끝까지 움직이지 않는다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맡기거나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저는 일단 검찰이 그렇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또 법무부 감찰. 만약에 수사하고 조사가 다 끝났다면 그리고 이게 국정에 국가 권력의 불법 행위에 관련된 거면 저는 국정조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법원에서 이미 판단이 끝난 사안이라며 한 전 총리의 무죄론에 선을 긋던 야당도 웬일인지 검찰의 수사 방식만큼은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관행들이 있어 왔고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더 심한 것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피의 사실 유포, 그리고 압수수색 남발하는 거, 구속도 남발하는 거, 그리고 또 그 피해자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국 말로 플리바기닝이라고 하는데 우리 쉽게 말하면 사건 거래. 수십 년 검찰 역사를 다 뒤집을 필요는 없지만 최근 사건들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공수처 수사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본심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 그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을 포함해가지고 이 공소 유지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부터 되짚어가지고 문제된 것은 규명하고 책임을 지우자. 그리고 법적으로도 앞으로 이런 그 위법적인 탈법적인 수사 관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걸 금지하는 입법을 하자라는. 결국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검찰 수사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압수수색과 구속 남발, 사건 거래 이게 다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를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아무튼 하나 확실한 건 여든 야든 지금의 검찰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중노동 무임금의 원칙, 의원님들 밥값은 하셔야죠. 네, 밥값을 해야죠. 네. 근데 고 반장 오해하지는 말고요. 아까 그 고진감래 얘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제 신규 코너 얘기를 했잖아요. 최 반장 2개 나왔죠. 신 반장 2개 나왔죠. 2개입니다. 연계죠.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코너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하는 말인데요. 네. 제가 사실 지금 보니까 코너계에 뭐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돼버렸습니다. 왜요? 금요 고다방, 글로벌 고다방. TMI 그리고 뭐 이런 제 정말 알찼던 코너들을 네. 다 복제해서 가져가는 바람에 아니, 그럼 다른 거 만들면 되잖아요. 제가 지금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죠? 저런 것이 뭐 그런 저런 것이? 저런 아닌가? 세상에 저런 것이었나? 저런 뭐 일이 아니에요? 저런 저런 일이? 일이. 이걸 존재감이 없나? 왜 기억이 잘 안 그런 나지? 코너들과는 뭐였죠? 저것이 알고 싶다는 기억나요. 예. 저도 까무셨어요? 아니 저것이 알고 싶다고 뭐예요? 세상에 저런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딱 아무튼 그런 뭐 정도로 보고 있다. 2개가 좀 정말 비슷하긴 해요. 그런 코너랑 차별화된 수준이 코너를 달라요? 수준이 다른 코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못 예. 쓰겠는데 지금. 언제 나온다고요, 그게요? 다음 주? 제가 아니요 다음 주 너무 이르고요. 왜 일러요? 시간이 없습니다. 좀 개편한 지가 언제인데 네? 아직 다음 주도 일러요? 아주 곧 나온다는 거죠? 천천히 준비하겠습니다. 좋아요. 예. 자,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에 소환됐다는 얘기를 저희가 이제 어제 다뤘었죠. 조 반장이 그 신규 코너 이제 저것이 알고 싶다 해서 자세히 그 설명을 했습니다. 3%의 비밀이었죠. 그 제목이요. 그 17시간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죠. 최 반장. 네, 어제 아침 8시 반에 검찰 조사가 시작이 되었었는데요. 오늘 새벽 1시 반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건데요. 자, 이재용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뭐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모든 의혹들 부인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 또 제일모직의 핵심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회계와 관련한 보고를 받거나 또 내가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반면 검찰은 이 합병 과정을 둘러싼 모든 의혹이 이재용 부회장의 이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려다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부회장 다시 소환할 걸로 보입니다. 아, 다시 소환할 가능성이 있군요. 어제 최 반장은 한 번으로 끝날 것 같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일단 뭐 이재용 부회장의 모든 혐의를 부인을 네. 뭐 한 걸로 전해지고 있기 아, 때문에 사실 네. 뭐 검찰로서는 네. 조사한 내용을 더 물어보고 또 확인을 하려면 그럴 지금 걸로 검찰이 보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 중이라면서요. 네, 검찰은 뭐 제가 뭐 한 1년 반 정도부터 전에 이 소식을 전해드린 것 같은데 네. 그 말은 꼭 검찰이 1년 반 정도 이걸 수사를 해왔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그동안 수사를 통해서 여러 자료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삼성바이오와 삼성물산은 물론이고 뭐 삼정, 뭐 안진, 삼일, 뭐 한영 회계법인 그리고 국민연금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었죠. 자, 이 과정에서 뭐 분식회계와 불법 합병 의혹을 뒷받침할 문건, 뭐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 담긴 서류 등을 확보를 한 걸로 전해집니다. 자, 이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를 뭐 입증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자신해 왔는데요. 다만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영장이 만일 기각이 된다면 수사팀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커질 수가 커지죠. 있잖아요. 네. 뭐 지난해 삼성바이오 회계 사기와 관련한 이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뭐 아시겠지만 두 두 번 번이나 아니에요? 두 번. 맞습니다. 두 번 기각됐죠? 정확하게 네네. 기억하시는데 두 번이나 기각이 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이 주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엔 증거가 충분한 만큼 뭐 검찰로서는 구속영장을 한번 청구해서 좀 강수를 더 볼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아, 그리고요. 오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검찰에 소환됐다고 하는데 고 반장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 이 지난 22일에 이어서 오늘이 두 번째 출석이었는데요. 지난 2015년이었죠. 최대집 회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박원순 시장의 아들이 공군에 입소하면서 제출한 엑스레이와 재검을 위해 제출한 자기 공명 영상 사진이 다르다면서 뭐 집회를 열고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박원순 시장이 이 최대집 회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5년 전의 일이었는데 이 검찰이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최대집 회장의 입장은 뭐예요, 고 반장? 예? 네, 입장이 뭐예요? 입장이요? 예.
최대 집회장은 제가 아닌 줄 알고 의사로서 소견을 말한 것뿐이라면서 박원순 시장의 아들도 객관적인 검증 절차가 필요했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자는 취지였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최대 집회장과 비슷한 혐의로 먼저 기소가 됐던 양승호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은 지난 2016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씨의 의학 영상 촬영에 대리인이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요즘 뭐 회의에 대한 집중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고반장. 코너 고민하나 죄송합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좋아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요 눈여겨볼 만한 선고가 하나 나왔는데 지난해 그 패스트트랙 그 과정에서 그 바른미래당 오신환 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직 사보임 논란이 있었잖아요. 뭐 조금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오늘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렸죠. 네, 그래서 복잡하지만 또 지난해 사정을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에 그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당시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당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공수처법 등 그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였던 김관영 의원은 찬성 입장이었는데요.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문희상 의장에게 요청을 했고 문 의장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오 의원은 국회법 48조 6항 그러니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보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었는데 오늘 이에 대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의 판단은 5대4로 권한 침해 및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이에요? 각하 아니었어요? 각하입니다. 각하죠? 예. 네네. 각하로 본 것 같아요. 집중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조 반장도. 그러니까 5대4라는 거는 지금 헌법재판소 내에서 그 재판관들의 의견이 좀 팽팽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조 반장, 선고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줄래요? 네, 그 헌재는 그 위원 교체가 사개특위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 정책 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자율권을 행사한 것이라면서 자유위임 원칙이 제한되는 정도가 헌법적 이익을 명백히 넘어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법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아 오 의원의 법률안 심의 피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보임을 무효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소수 의견이지만 내면의 재판관은 권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봤는데요. 오 의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어진 것으로서 사개특위에서의 법률안 심의 피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자의적인 강제 사임에 해당해 자유위임에 기초한 국회의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나온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좀 다뤄봤고요. 자, 아무튼 국회 발제 오늘 아주 답답한 내용이었어요. 문호동 무임금 그죠? 제목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문호동 무임금의 원칙 의원님들 밥값은 하셔야죠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오늘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김종인 비대위 임기 보장을 위한 당원 부칙 개정, 또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의결 등을 마무리했습니다. 총선 패배 이후 40여일 만에 국회 개원을 코앞에 두고 당이 재정비되는 모양새라고 볼 수는 있겠죠. 민주당도 오늘 국회 개원에 대비해서 21대 국회 당선인 연찬회를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소식 고반장 발제 때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이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는데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모두 본캐, 그러니까 본래 캐릭터 못지않은 또는 그 이상의 인기를 얻고 있는 부캐, 부수적인 추가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부캐 일단 유산슬 씨가 있죠. 자, 그리고 요즘 제일 잘 나간다는 부캐 바로 둘째 이모 김다비 씨입니다. 가명이죠? 아니야. 본명이세요? 본명이 답이라고요? 마늘 따져의 비비자. 얘가 많이 왔어. 올해 엄청 맛있다. 손석희 씨도 여기 올라 했어. 오질 않고? 아이, 올라 했는데 내가 김영철 성은이 온다 못 온다 했지. 맹세. 안녕하세요. 시린 가수 김다희입니다. 주라 사랑해주라. 입 닫고 지갑 한번 열어주라. 다시 그럴 생각은 말아주라. 주라 좀 주라. 자, 그리고 부캐하면 다정의 최고 부캐, 이 사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 이 부캐 열풍에 힘입어 요즘에 정치권에도 부캐릭터 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입니다. 본 캐릭터는 원내대표인데 어쩌다 보니 부캐로 당대표 권한대행까지 맡게 돼 요즘 동분서주 바쁩니다. 다른 당 대표들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도 다녀왔고요. 얼마 전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비대위원장직을 재차 제안하기도 했죠. 자, 주호영 원내대표의 당 대표 부캐릭터 활동 오늘로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오늘 상임정국위와 정국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공식화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상임정국위에서는 지난달 무산됐던 8월 전당대회를 명시한 당원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의 임기를 보장해 준 겁니다. 상임정국위원회 의결 사항이라 오늘 상임위원회 두 번째 안건으로 비대위원 결정의 건을 상정을 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던? 네, 전혀 이견이 없고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은 곧바로 비대위원 명단도 발표했습니다. 21대 국회 초선인 김미애 당선인, 재선인 성일종 의원, 그리고 21대 국회 원외 인사로는 김연아 의원, 김병민, 김재섭 전 후보, 정원석 전 예비 후보 등이 합류했습니다. 원외 인사 4명 중에 3명이 30대입니다. 자, 이어진 정국위원회에서는 미래한국당과의 합당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도 오늘 큰 행사가 있었는데요. 국회 개원을 앞두고 21대 국회 당선인 연찬회를 열었습니다. 당초 1박 2일로 계획했던 행사였지만 코로나19 사태 등을 고려해 당일치기로 진행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공인다운 마음가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은 공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굉장한 공인이기 때문에 공인한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퍼블릭 마인드입니다. 퍼블릭 마인드가 있어야만이 모든 일을 잘 판단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공후사하고 선당후사하는 그런 자세로 꼭 사태에 임해 주시고. 자, 오늘 연찬회에서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명 사회수석 등 청와대 인사들의 특강도 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또 사회 안전망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민주당 연찬회와 최고위원회 등에서 나온 발언을 놓고 여야 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해당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원내대표 때 다시 촉구하는데 20대 국회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입장으로 협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관행을 말하는 걸까요? 또 어떤 협상을 말하는 걸까요? 윤호중 사무총장의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들어보시죠. 지금처럼 이 절대적이고 안정적인 다수 의석이 확보된 경우에는 다수당이 국회 운영을 책임지기 위해서 의장과 또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이 다수결 원칙을 정하고 있는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8개 국회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를 모두 민주당이 맡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역대 국회 상임위원장직 배분 과정을 전해드리면서 이번 국회는 11개 또는 12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민주당은 11개 또는 12개 수준이 아니라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통합당은 당연히 반발했습니다. 국회 없애라 하지 뭐. 민주당과 다 채우라 그러지. 응? 자기들이 30년째 야당할 때 자기들 주장 때문에 못 가져왔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장이 바뀌었다고 다 할 거면 국회가 뭐 때문에 필요하노? 응? 자, 일단 국회법을 보면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어떤 당이 가져가야 하는지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본회의에서 선거를 해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의원을 상임위원장으로 한다, 이런 규정만 있을 뿐입니다. 여야가 협상을 통해 위원장 자리를 나눈 건 관례였던 겁니다. 민주당이 잘못된 관행, 관례를 따를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관련 이야기는 들어가서 더 해보죠. 우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통합당 상임정국위서 김종인 비대위 임기 보장. 네, 정말 최 반장 춤추는 건요. 다시 봐도 흉측하네요. 네, 뭐 눈을 버렸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네.
자, 그 김다비 씨인가요? 그 둘째 이모예요, 고모예요? 이모예요, 고모? 이모입니다, 이모죠. 이모. 그 저도 몇 번 들어봤는데 아주 신나네요. 들을수록. 아, 제가 그래서 마침 또 오늘 아이씨요? 아참. 아참. 네네. 제가 국장을 위해 예. 김다비 씨의 주라주라 한 네. 부분 좀 다시 아, 한번 그래요? 들어보려고 네네.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주라 주라 카드 주라 오늘은 소고기로 요미 소고기로 요미 야하든 할생카 네, 하여튼 뭐 제가 정확한 날짜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회식을 우리가 잡아놨잖아요. 제가 소고기로 산다고 약속했잖아요. 고반장 얘기는 카드만 달라는 얘기 같은데. 카드만. 국장에 근데 대해서는- 회식 때 할 얘기가 많아요. 고반장 신규 코너도 얘기 좀 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얘기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카드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국장의 사랑만 주라. 근데 최 카드 이런 건 반장이 괜찮고요. 최 반장이 좀 사랑만 상당히 주시면 위협을 됩니다. 느끼는 건 많은 과합니다, 것 좀 근데. 같아요. 과하죠? 네, 과유불급이에요, 최 반장. 제끼라고. 좋습니다. 그 국회 원구성 이야기 마저 해볼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가져가겠다 이런 주장을 내놨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법사위와 예결위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이게 최대 쟁점이었는데 조 반장 전선이 뭐 아주 확대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미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수당이 전체 상임위원장을 차지했던 적도 있고 또 미국에서도 다수당이 다 차지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상임위원장 맡겠다는 말이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강조를 했는데 윤호중 사무총장은 절대 과반은 국회를 책임지고 운영해 가라는 국민의 뜻이라면서 모든 위원장을 갖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최 반장 지금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가져가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죠? 네, 여야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이렇게 의석수대로 배분해 왔던 거는요. 관례적으로 해왔던 겁니다. 이 국회법에는 선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투표를 해서 위원장을 선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국회법을 근거로 민주당이 본회의 표결을 시도한다면 177석, 그러니까 과반을 훌쩍 넘는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이 상임위원장 선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대로 야당의 강한 반발이 불보듯 뻔하고 전국이 얼어붙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실제 민주당 의원들끼리 표결로 상임위원장을 세우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법사위와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통합당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이 좀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좀 이 같은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다른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신 반장. 네. 그 통합당의 싱크탱크죠. 여의도 연구원이 해체된다면서요. 네, 김종인 비대위 체제의 미래통합당이 이 여의도 연구원 해체 작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의도 연구원을 해체하고 아예 새로운 연구기관을 만든다는 건데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실패하고 연구 성과도 없었던 그 인력으로 무슨 개혁이 되겠냐라면서 여의도 연구원을 해체한다는 각오까지 하고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발전적 해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걸 의미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자, 여의도 연구원이 한때는 그래도 여의도 정치권 내에서 가장 능력 있는 싱크탱크로 이름을 알린 적도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 연구 능력이 많이 좀 떨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통합당의 총선 패배 원인 중에 하나로 이 여의도 연구원의 잘못된 판세 분석이 꼽히기도 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이 한 25년쯤 운영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예. 뭐 할 얘기 없어요? 아, 제가 바로 네, 하나요? 바로 알겠습니다. 해요. 예. 집중력이 좀 떨어져 보여요. 네, 오늘. 네, 아니, 네. 그런가? 아무튼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여의도 연구원장, 당시에는 여의도 연구소장이었는데요. 아무튼 이 임명장을 직접 주면서 미국 공화당의 헤리티지 재단 같은 1급 연구소가 돼달라, 당의 머리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도 했더라고요. 그만큼 위상이 높았던 곳인데 실제로 당시에는 여의도 연구원장이 이 집권 여당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이후에도 설립 초기만큼은 아니었지만 위상이 꽤 높았고 유승민, 박세일 원장 등을 거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갈수록 위상이 떨어지다가 이 통합당의 이번 총선 패배를 계기로 해체 운명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유승민 의원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최장수 여의도 연구원장이었잖아요. 어제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자신의 팬클럽 창단 5주년 기념으로 커뮤니티에 영상 하나를 올렸는데요. 대선 출마 의지를 전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반드시 보수 단일 후보가 돼서 본선에 진출해 민주당 후보를 이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게 저의 이제 마지막 남은 정치의 도전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고생하시고 실망도 하시고
좌절도 겪어오셨는데 마지막 승리를 쟁취하는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늘 같이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여러분 5주년 같이 자축하겠습니다. 자, 그러자 홍준표 전 대표도 대선 출마 의지를 담은 듯한 글과 또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홍 전 대표는 대구 비슬산 정상에 올랐다라고 전하면서 예부터 비슬산 기슭에서 왕이 4사람이 나왔다는 전설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얼마 전에 홍준표 전 대표가 조만간 전국 정치 버스킹에 나서겠다라는 입장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이낙연 전 총리 아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당대표 출마 결심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 등을 포함한 다른 유력한 대선 후보들의 발걸음도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통합당 상임 전국이 당원 개정 의결, 김종인 비대위 임기 연장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비례위성정당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미래한국당과의 통합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4.15 총선 당시 등장했던 두 거대 정당의 비례전당 위성정당들이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결국 선거 승리만을 위한 이합집산이 아니었는가라는 점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에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도입됐죠. 하지만 역사의 흐름, 이렇게 거꾸로 흘렀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선거법 재논의가 이뤄진다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짱, 네, 주라. 카드 주라. 왜 그래요, 갑자기? 카드? 카드 주라. 네, 같이 갈 거예요, 무조건 같이 갈 거예요. 네.